리코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딱 이제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생분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는 일단은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시차가 다른 시간대고 또 평일이다 보니까는 이제 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강의하실 분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 JW 엔터프라이즈 LLC 대표, 그리고 애틀란타의 한국인 부동산 개발회사 창업자, 그리고 한미 양국 누적 개발 규모가 100 million 달러,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및 투자 지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솔직히 저는 이분과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많은 수식어가 붙어도 전혀 이제 손색 없는 정말 멋지신 분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진짜 제가 샌프란을 한 지가 8년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만나고 진짜 조지아를 아틀란타로 한번 이사를 가고 싶다 진짜로 제가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정도 정말 옆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항상 배우고 있는 진짜 제가 멘토같이 섬기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라이프 모먼트 인베스트먼트 라이프타임 인베스트먼트의 주제로 강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타의 정호현입니다. 시간대가 편하지 않은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다른 것보다는 부분보다는 조금 선배로 그동안 해왔던 일, 또 실제로 겪어왔던 일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대 강의를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떤 지식에 기반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생각은 아니에요. 순전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의 절차를 갖게 된 그 방향,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어떤 교수님이나 저보다 더 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하고 제 지금 강의하고는 아마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구나, 나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자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또 그런 생각을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를 만드는 게, 정리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이야기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제로 정한 거는 라이프타임 인베스트먼트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또 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미국에 온 지 20년이 조금 지났고요. 아틀란타에 온 지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온 거는 경영대학원을 하러 96년도에 왔고요. 그 이후에 속칭 이제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10년을 회사 조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쿠퍼티노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을 거쳐 아틀란타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됐고, 후에 2007년도에 이제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는 다시 돌아오라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돼서 회사를 떠나서 2000년 3월부터 개인적인 회사 운영하고 있고,
두 가지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동산 개발입니다. 한국에는 주로 오피스 건물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주로 레지던셜, 그러니까 하는 신분을 한번 거쳐봤고 지금은 속칭 말하는 교포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다른 그 앵글에서 생각을 하거나 사물을 보는 이 시각이 조금 변해오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이 나름대로는 조금 정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시끄러워? 2007년도 3월에 제가 회사를 떠나고 처음에 아틀란타에서 속칭 표현을 하는 플리핑이라는 일로 부동산에 발을 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리핑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헌집을 사서 살짝 고쳐서 되파는 거죠, 시장에.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또 사실 우리나라에 모기지라는 개념이 들어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지금은 모두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개념이시겠지만 보통 모기지라는 개념이 한 15년 전 정도만 해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이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이 굉장히 낯설었고 제가 가장 빠르고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속칭 인컴이 낮은 지역에 가서 헌집을 사서 고쳐서 되파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뭐 2, 3년 정도는 그런 일로 부동산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뭐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부동산의 버블로 인해 시작된 금융 위기고요. 그때 당시에 한 470여 개, 80여 개 되는 정도의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즉 하거나 또 건설을 하는 회사들한테 론을 해줬다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도 론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은 경우인데요. 그 470여 개의 문을 닫은 은행 중에 125개 정도가 아틀란타에 소재를 했던 은행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틀란타의 2000년도 이후에 개발 붐을 타고 작은 규모로 생긴 커뮤니티 뱅크들이 400여 개가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약 한 4분의 1 정도가 론을 회수를 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 거죠. 그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당시에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리핑을 하다가 집을 구입을 해서 수리를 했는데 시장에 다시 내놔도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집들을 당시에 렌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뭐 집의 사이즈에 따라 틀리고 동네에 따라 다르지만 13채 정도의 집을 어쩔 수 없이 렌트로 운영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다 보니까 이 신규 건설 또는 건설을 하다 중단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게 속칭 표현하는 toxic asset이라고 표현을 하죠. 장부상에서 떨어버려야 할 악성 자산이 있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누군가는 맡아서 피니쉬를 해서 장부상에서는 손해로 떨더라도 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저도 플리핑을 하다가 같이 거래하던 우연한 기회에 은행에서 아는 변호사분을 통해 제안을 받았습니다. 타운홈 단지를 개발을 하다가 건설하는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고요. 그 부도 난
타운홈 단지는 아마 폐허가 돼 있었죠. 그것을 맡아서 건설을 공사를 맞춰주고 분양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때 그게 공개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미국에는 FDIC라는 그 우리나라의 그 예금보험공사 같은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은행들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죠. 그 FDIC에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당시에 아무도 손을 들질 않았어요. 건설을 하겠다는. 그때 제가 운이 좋았던 건 저한테 그 일이 주어졌다는 거죠. 아마 평소같이 부동산 시장이 기회가 좋고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이었으면 저같이 경험이 없고 백그라운드가 전혀 다른 이런 타인종에게 그런 기회가 아마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운이 좋게 저는 그 일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 일이 주어졌고 또 운이 좋게 6개월 정도 만에 그 타운홈 한 50% 정도만 아마 건설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만 완공이 됐던 폐허가 되어가던 타운홈 단지를 다행히 공사를 끝내서 분양을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 은행들에서 또 은행을 관리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부동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들이 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완공이 안 됐던 단지 개발을 맡았다면 그 이후에는 은행들과 직접 일을 하면서 단지를 아예 처음부터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한 게 2009년 10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아틀란타에서 10여 년이 넘게 부동산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쪽에도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오피스 건물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커리어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좀 다른 두 가지의 큰 경험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서 뭐 나름 실패라면 실패, 또 작은 만족감, 성취감이라면 성취감 이런 것들을 겪을 기회가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사업이 규모가 생기고 책임감이 커지고 또 경험이 쌓여가면서 전반적으로 이 투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 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스스로를 저는 투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투자가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시는지는 아마 개개인의 성향이나 뭐 경험이나 교육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결국 시간에 대한 투자예요. 그 시간에 대한 투자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을 위해서 일을 투자의 방향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자본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게 방향을 정한 것.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시간과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 나가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는 항상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라는 건 결국 라이프타임 인베스트먼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 결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하고 자본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해준다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라는 것, 자본이라는 것이 있어야겠지만 시간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게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 일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만한 자본이 있다면 더 좋겠죠. 요즘에는 투자의 방법이나 이런 툴들이 굉장히 했고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주식이나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투자, 또는 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소액으로 하는 투자, 그 크라우드 펀딩도 제품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고, 회사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고, 기술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의 투자 형태죠.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요즘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물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거죠.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게. 근데 그거에 조금 앞서서 투자는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에 대한 투자는 결국 저는 스스로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제가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을 때 저는 책을 읽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 DVD,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DVD를 사서 보는 걸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 모기지에 대한 컨셉을 이해를 하고,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기지에 대한 컨셉을 이해를 하고, 또 파생 상품에 대한 걸 이해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언가를 하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이고 앞서야 되는 건 시간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제 경험에서 나온 제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그 투자 시간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는 아마 본인들께서 스스로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저처럼 책이나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강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테드를 통해서 강의 듣는 거를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신문을 읽는 거에 대한 투자를 저는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정말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죠. 자기가 뭐 그중에서 관심이 가고 원하는 분야를 골라서 계속 정독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신문은 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특히 경제에 대한 부분, 뭐 사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반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경제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연준의 행보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 과거의 연준이 어떻게 했는지, 과거의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한 요약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 신문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정독을 하다 보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개인이 본인이 스스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눈이 생깁니다. 그런 눈이 생기고 그런 철학이 개발이 되면, 자기만의 철학이 개발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시간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저는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가장 했으면 하는, 제가 후배분들에게 늘 권하는 건 신문을 꼭 봤으면, 특히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를 봤으면 하는 거고요. 조금 다시 한 걸 물러나서 투자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도 신문과는 친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정보가 일단 신문에서 시작을 하고요. 통해서 자기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룸들이 많이 생기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꼭 그 경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요즘에는 문화나 레저, 또는 자기 건강에 대한 그런 기사들 많이 나죠. 또 다른 뭐 신문이 아니라고 해도 뭐 유튜브나 다른 쪽에서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자기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투자 중에는 지금 이야기를 해온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야도 있겠지만 저는 또 하나는 건강에 대한 투자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요번에 딸 아이가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그 딸 아이에게도 늘 하는 말이 자기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고 기본적인 건 건강에 대한 투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도 보스턴에를 다녀왔는데 딸아이를 보러.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도 가장 제가 그 친구한테 강조를 했던 부분이 다른 거는 다 좋지만 본인에 대한 투자, 특히 건강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건강이라는 걸 잃으면 그 이후부터는 투자라는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변에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좋은 활동 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상황이 많이 변한, 좋은 쪽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한 경우를 보다 보니 또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시간에 대한 투자, 본인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하시는 게 그 다음 단계의 투자를 하시기 전에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투자라고 하면 일단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건 저는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건 결국 경제적으로 내가 스스로 독립을 해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한테 만들어주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시간에 대한 투자, 건강에 대한 투자가 선행이 된 이후에는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투자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앞서서도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시간인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결과물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투자를 봤을 때는 잠재적인 거, 잠재적인 가능성, 또 성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물로 나타난다면 더욱 바람직하죠. 물론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처음부터 결과물을 바란다는 건 사실 경험상으로 봤을 땐 쉽지 않아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또 의사결정을 내려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로빈후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뭐 주식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고 무슨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그런 투자를 할 때 그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사람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투자의 목적과 그리고 거기에 그 과정에서 본인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어떤 것에 근거한 의사결정인지는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을 이렇게 했죠.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고요.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건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납득할 만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개인적인 자리에서 가장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지금 집을 사야 할 때입니까? 팔아야 할 때입니까? 어떻게 할까요?예요. 그 질문 하나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사야 할 때일까요? 팔아야 할 때일까요?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면 본인의 그 목적이 또 상황이 어떤 건지를 본인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집을 살까요, 팔까요?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한 번은 사라는 추천을 했고요. 한 번은 사지 말라는 추천을 했어요. 첫 번째 경우에 사라고 추천한 경우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 측면에서나 또 그 커리어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그럴 때라고 제 후배이지만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지금 처한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가정적인 그런 내용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가정에 충실해야 될 때고 가정에 어떤 울타리를 만들 때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집값이 앞으로 오르건 떨어지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족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또 그걸 즐긴다는 그런 측면에서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집값이 올라간다면 그건 보너스일 거고 떨어진다고 해도 가정을 꾸리고 직업을 계속 영위를 하고 생활 영위한다면 그건 손해나는 게 아니라고 나는 판단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고요. 또 한 번의 경우는 이제 렌탈을 주기 위해서 집을 빚을 얻어서 사겠다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 뭐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직접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뭐 주변에 집을 사서 렌트를 주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지나치게 그 레버리지를 이용할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빚을 론을 조금 과도하게 쓸 생각을 하고 또 최악의 경우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너무 그 긍정적인 그림만을 보고 투자를 쉽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다시 이유는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이 원하는 바를 본인만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고 본인의 지식이 어느 정도고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투자라는 건 의사결정의 연속이고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투자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앞에 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할 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0년 후를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의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년 후에 내가 어느 정도 가 있고 싶은지, 내가 이 결과물을 10년 후에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정도를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조바심을 내지 말고 시간에 대해 투자하는 거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투자에 네 가지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가지 적이 첫 번째는 무지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지. 근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투자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 대부분 그 투자의 시작을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그 리스크 테이킹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항상 사람이 자기의 그 편안한 컴포트 존이라는 뭐 단어를 미국에서 쓰기도 하는데 그 편안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지 그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의사결정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감을 많이 느끼죠.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숙제고요. 근데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 투자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하고 본인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적은 이제 욕심이죠.
때로는 과한 욕심이 무리한 투자를 무리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쉽게 뭐 다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가 저는 그 주된 예라고 보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으로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속칭 얘기하는 뭐 시장이 좋으니까 뭐 나만 안 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시작을 한다면 그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네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또는 일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귀찮아서 아니면 나중에.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주식 투자라는 분들도 보면 그 주식이 오를 걸 알았어. 근데 왜 안 샀어? 물어보면 귀찮아서.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정도를 본인이 극복을 하고 내가 어떤 거에 더 강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면 투자를 하는 자세는 훨씬 더 잘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네 가지 저건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무지고요. lack of knowledge라고 뭐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 세 번째는 공포, 네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이 네 가지를 극복하시는 게 투자에서는 가장 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거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일단은 여태까지 뭐 시간에 대한 투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투자를 한번 보죠. 생각을 해보죠. 그 투자라는 건 결국 이제 경제적인 영위 활동이에요. 경제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활동인데 그러려면은 일단 저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특히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하고 또 자기만의 방향을 가지게 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뭐 연준의 테이퍼링이다 하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된 것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전엔 관심 갖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고 다만 주식시장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 또 과거에 있었던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은 아마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미국이 다행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제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정설이고 하지만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험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긍정적인 미국 경제의 요소들은 뭐고 그 와중에 또 부정적으로 위험 요소는 뭐가 있는지 정도는 스스럼없이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자기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안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정책은 이제 크게 보면은 그 뭐 통화 정책이 있고 금융 정책이 있죠. 근데 뭐 자세하게 제가 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 채권을 매입하느냐 아니면 뭐 반대로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금융 정책,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부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인구의 변화라고 봅니다. 조금 뭐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은 많이 변하고 또 그 안에서 역동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이내믹이 굉장히 많이 변하죠. 일단 인구가 주는 나라보다 느는 나라에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일 테고요. 또 그 안에서도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소비 지출의 그 수입 구조, 예를 들어 그 인구 안에서의 그 수입 구조나 지출 구조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쉽겠죠.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구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보다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인구 변화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늘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사실 뭐 인종에 대한 변화도 있고요. 단순히 그 숫자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소비 지출에 대한 그런 행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인종의 변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틀란타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놀랍게도 한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를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판단이 제가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그 합리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설사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오더라도 아마 원인은 파악이 되고 같은 실수를 아마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하면 경제에 대한 이해,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또 인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일단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본인이 좀 더 관심 있는 분야, 아까 예를 들면 뭐 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코인이 왜 이렇게 반응이 좋은지 또는 거기에 반하는 위험 요소는 뭔지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이 스스로의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런 이후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무래도 현명한 선택이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나중에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이외에도 감안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가 뭐 나중에 돈을 벌어야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미리 알고서 투자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나중에 대응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고 대응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대로 세금은 예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진 틀 안에서. 그래서 세금 문제도 여러분이 관심을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쪽도 그렇고 뭐 다른 쪽도 어느 정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또 세금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식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해요. 이제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서 세금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죠. 일단은 뭐 텍스 레이트가 그 전 정부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요. 또 뭐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회사의 세금이나 뭐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세금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 저도 신문 기사를 늘 보다 보니까 접하게 되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의 소비는 굉장히 활발하지만 수입은 구조가 그렇게 튼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의 소비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밀레니얼 세대에서 온다고들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에서 상속 증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돈이 35조 달러입니다. 앞으로 20년, 25년 안에 상속 증여가 일어나는 돈의 규모가 75조 달러예요. 75조 원이 아니고 US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텍스라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띄고요. 그러면 그 상속 증여가 좋든 싫든 밀레니얼 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그분들의 부가 이전이 될 때 그 부의 이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건지, 거기서 일어나는 투자의 형태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텍스에 대해 관심이 없고 경제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그동안 팔로우업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지금 이야기를 꺼낸 그 예만 들어도 그 앞으로 일어나야 될 부의 이전에서 4분의 1 정도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더 좋은 뉴스는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겠죠? 나쁜 뉴스는 더 치열해지겠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떤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게 맞고 틀린 건 아니에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뭐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 자리에 없겠죠. 어디선가 뭐 돈을 엄청 벌고 있겠죠. 근데 다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 또 뭐 정부의 규제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규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정책의 변화, 뭐 금융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변화라기보다는 전략이라면 그런 것들이 표현을 하면 이제 전술에 가까운 조금 세부적인 그런 레귤레이션의 변화,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특히 부동산의 투자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또 심지어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돼요.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인건비나 뭐 이 재료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인건비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그 숙련공들, 표현을 하면 숙련공들은 아시겠지만 그 남쪽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죠. 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그 이민 정책이 어떻게 그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를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본다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재료비가 되겠죠. 그러면 재료비에 관련해서는 지금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뭐 심지어 유가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뭔가. 예를 들면 작년이나 뭐 재작년부터 있었던 캐나다하고의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의 집은 대부분이 다 그 목조 주택이죠.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목조가 아무래도 뼈대는 전부 다 목조죠. 겉은 벽돌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 럼버 프라이스죠. 그 목조 가격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캐나다하고 관세 문제가 생기면서 가격이 뭐 4배, 심지어 이제 예전하고 비교해서 7배까지 상승을 하고, 또 그 이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반이민 정책 때문에 숙련공들이 많이 떠났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동산 투자가 많이 쉬워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 나중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더 쉬워지고 건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을 안 했어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리스크를 봤을 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리스크죠.
저같이 소규모로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부분이 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규 개발은 당분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지어 이제 시장이 너무 좋아져서 지금 안 하기로 한 의사결정을 후회한다 하더라도 지금 판단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가서도 뭐 후회한다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의사결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결과물에 대한 어떤 집착을 하게 되면 아마 투자를 처음 특히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의 그런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라이프타임 인베스트먼트고 왜 라이프타임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계속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뭐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조금 앵글을 바꿔서 이런 얘기도 한번 그럼 해볼게요.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들 여러분들 뭐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보통 뭐 사사분면이라 그래서 직업을 갖는 4가지를 구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남한테 고용이 되는 거죠. 인플로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경제적인 이제 행위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문직이 되는 거죠. 뭐 변호사, 의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제 본인이 본인의 이 시간을 투자를 한 만큼 그 경제적인 영위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주어진 시간만큼 일하면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라면 두 번째는 본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행태가 되겠죠. 세 번째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간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이제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뿐만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게 방향을 잡아가고 설계하는 거. 저는 이 4가지의 경제적인 영위 활동 구분에 굉장히 동감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게 하고 싶으냐.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처음엔 인플로이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인플로이어가 될 수가 있고요. 고용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또 투자자로서 자본을 만들어서 자본이 나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게 실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투자라고 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 시드머니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처럼 다양한 형태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드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조금 좀 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같이 뭐 투자를 할 때 좀 많은 돈을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만큼 툴이 부족했을 경우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요즘에는 자기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4, 5년 전에 뉴욕 옥타에 비슷한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들었던 질문이 그럼 시드머니는 어떻게 마련합니까?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답변이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게 일주일에 100불이던 일주일에 뭐 1000불이던 한 달에 1000불이던 자기가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씩은 모을 수 있을 거고 자기의 시드머니가 X 어마운트면 그만큼의 X 어마운트는 또 어디서 빌려오는 게 훨씬 쉽다. 그게 지인들이 됐던 뭐 은행의 론이 됐던 뭐 형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에셋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하고 그 과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방법은 또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투자를 생각을 하고 시드머니를 마련하겠다고 했던 사람 누군가가 뭐 한 달에 1000불씩 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아마 7, 8만 불 정도에 가까운 돈이 이미 모여 있을 거예요. 꾸준히 모았다면. 또 그거를 잘 투자했다면 10만 불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드머니라는 건 시작을 안 해본 사람들이
목표를 처음부터 크게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드머니는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자본이라는 건 어차피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는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라는 건 10년 후에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라는 건 사실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필요가 없고 은퇴를 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건강적인 문제나 무슨 가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면은 굳이 은퇴를 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투자, 또 건강에 대한 투자, 지식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투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슬슬 해볼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아무래도 좀 더 친숙하고 그쪽 투자에 대해서 익숙한데 부동산의 가장 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 시드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게 단점이지만 더 큰 단점은 사실 현금성이에요. 리퀴디티가 떨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고 또 그 액세스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다른 투자에 비해서 예를 들어 주식이나 뭐 다른 것들은 뭐 어카운트를 열고 뭐 바로 시작할 수가 있지만 부동산 투자는 아무래도 그 진입 장벽이 조금 높죠. 근데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텐지블 에셋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주식은 휴지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에퀴티가 자라는 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투자의 여러 가지 행태 중에 뭐 주식이 있을 수 있고 뭐 코인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채권이 있을 수 있고 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도 포트폴리오에 궁극적으로는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쪽에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단 시장의 변화부터 관심을 갖고 좀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25년 정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근데 일반론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 따라 뭐 도시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웜업이라는 게 필요하죠. 뭘 할 때도 웜업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부동산 투자에도 웜업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주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지역, 살고 있는 지역 또는 회사가 위치해 있는 지역, 맨날 출퇴근하는 길목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매일 접하고 그런 그러니까 접근이 쉬운, 접근성이 자기한테 좋은 정보적인 측면에서나 뭐 심지어 발품을 파는 측면에서도 자기한테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부터 부동산 투자는 시작하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렌탈 인컴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던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요즘에는 투자도 많이 가능하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나 말 나온 김에 예를 들자면 저는 긍정적인 게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그 오픈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들을 많이 오픈을 해줘요. 자기네들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왜 투자를 하고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두 시간 안에 요약을 해서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도 굉장히 바람직한
시작을 하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서 찾으시면 요즘에 굉장히 뭐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시 이제 조금 한 걸 물러나서 투자라는 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게 본인한테 맞는 의사결정이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이거는 조금 교과서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투자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왕도는 없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계획을 해야 되고요. 시작을 해야 되는 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변에 자기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분명히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해주고 자기한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게 사람이 됐던 책이 됐던 매체가 됐던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걸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꼭 잊지 마시고요. 저도 지금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거의 매일 합니다만 진짜 10년, 20년 후에를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특히 뭐 우스갯소리들 많이 선배님들도 얘기하시면 뭐 90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시작해서 30년 후에 풍족하게 사는 걸 누리고 상상을 하면서 하는 게 투자지. 지금 시작을 해서 1년 후, 2년 후에 달라진 모습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한 거고요. 반복적인 게 필요한 거고요. 경험상 꾸준함하고 반복적인 단순함을 이기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를 다녀도 그렇고 일상이 지겨워지고 루틴화가 되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물론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걸 극복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주변에 보면 많이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과물이 좋아져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위험 요소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엑시트 플랜, 컨틴전시 플랜 또는 엑시트 플랜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최악의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하다 보면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이 비용이나 위험들이 발생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경우가 쉽게 이야기하면 땅을 파요. 그래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뭐 집이던 건물도 올리니까 땅 밑에서 바위가 나옵니다. 바위가 버스만 해요. 미니버스.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죠. 미니버스만한 바위를 파내려면은 현존하는 도구로는 뭐 밀리터리 엔지니어링 와서 끌어올려 주기 전에는 불가능하고요. 민간인들은 화약을 써서 폭발을 해야 됩니다. 무게가 뭐 보통 뭐 7, 8톤 이상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폭발을 하는데 시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안전 점검을 다 거쳐야 되고 토양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배상은 어떻게 할 건지도 미리 계획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한 예지만 항상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최악의 경우에 발을 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같이 하면 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의 크레딧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그게 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본인에 대한 크레딧은 본인이 스스로밖에는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크레딧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의 희생, 또는 저는 계속 투자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자기 시간에 대한 투자,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뭐 이 장표 같은 거 없이 그냥 저는 여태까지 경험과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생각하게 된 것들을 나름대로는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뭐 미흡했던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제 박수 한번. 네, 지금 여기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먼저 여기 호주 시드니 이자연님, 네, 여기 질문해 주신 거를 직접 한번 저기 대표님께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는가요?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투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강의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질문은 한국 뉴스에서 요즘 미국의 주택담보금리가 굉장히 낮고 주택담보금 대출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심하게 과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영화 빅쇼트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그래서 선배님께서는 2007년과 같은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근데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위기 당시에 부동산 버블은 그 파생 상품에 의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만 그 주택 담보로 한 그 대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한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그런 경우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경험을 했던 월스트리트에서 또 그런 파생 상품을 뭐 전혀 없진 않지만 그때랑 비교했을 때 그런 파생 상품의 가짓수나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되고 상품의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런 파생 상품의 그런 어떤 위험 요소는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서프라임 사태처럼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론을 주질 않았어요. 그 이후에. 비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금융위기 전에 100원의 가치의 집에서 120원의 담보를 거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뺐었다면 지금은 그 안에 이제 존재하는 에퀴티가 많이 늘어나서 그때 같은 그런 버블의 조짐은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고요. 조금 덧붙여 설명하자면 미국의 지금 주택 시장이 이렇게 과열된 건 단순히 얘기하면 수요 공급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수요는 여기에 있는데 공급은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공급이 여기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미국이 일단 인구가 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데 뭐 G7 국가나 G20 국가 여러분들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국가들 중에 자생적으로 인구가 늦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조차도 2003년 이후에는 미국인들 스스로에 대한 인구 증가는 뭐 0.7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민 인구에 의한 인구가처럼 그런 인구예요. 여기 있는 인구요. 그런 인구가 늦는 나라가 높아져 있고 하나는 또 이제 코로나 이후 잘 아시겠지만 뭐랄까 이 공급을 하지 못했죠. 이전에 물론 야민 수용이런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당시 수요 공급 제공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주택 시장의 그 위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과열되는 부분은 좀 됩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자면 지금은 그걸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 쪽에 부실론이 좀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신규 개발은 하질 않고 있어요. 너무나 그 원자재나 인건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애틀란타 이동현 안 보이네. 이동현 교육생님, 네, 마이크 키시고 직접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뭐 렌탈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제 직업에서 받는 W2 인컴까지만 보통 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투자를 늘려가는 데 좀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크라우드 펀딩 이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셨는지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플리핑을 시작했을 때 방법은 간단했어요. 그 퇴직금과 한국에서 국민연금 전부 다 가져왔죠. 미국으로 가져와서 그걸로 시작을 했고, 또 회사를 다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크레딧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론을 받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쉬울 거고요. 그런데도 투자 규모를 그런 것들이 다 했는데도 조금 부족한 듯 싶다 그러면 아마도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빚을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 렌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수익성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리스크 요인 중에 뭐 해보고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보통 미국은 집이 리스가 1년 단위죠.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1년 후에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한두 달 정도 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나간 다음에 공사를 살짝 해줘야 되고요. 하다못해 뭐 페인트를 살짝 해준다든지 카페트를 뭐 살짝 청소를 해준다든지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두 달 정도 렌트비가 없어지고 또 그런 비용이 들면은 1년 중에 평균 한 달 반 정도는 렌트비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나의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고 또 그거를 최악의 경우에 3개월, 6개월 정도 비었을 때도 내가 그 뭐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면 뭐 별개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리스크를 다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똑같이 다 애틀랜타에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장준 교육생님, 네, 마이크를 켜고 네, 질문을 네네, 뭐 계속 반복적으로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거라 그렇죠. 또 하긴 그렇지만 이 펀드라이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 투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깊이 대답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금액? 장단점이 있다면요. 투자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 금액이요? 장단점이요. 장단점이요? 네. 일단 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장점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 또는 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가장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남들한테 그런 수익률이나 아니면 그 업계나 분야에 대해서 단시간에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왜 그 회사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그 시장이 어느 정도였고, 또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와중에서도 어느 분야에 특별하게 집중해서 투자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야만 하는 게 의무니까요. 그런 거를 접하다 보면 지식이 생기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겠죠. 당장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묻지마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진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챙겨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분야가 생겼을 때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실제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줄 수 있는 담당자라던가 그렇게 넓게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운영 자체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장단점은 뭐 확연하다고 보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는 게 퍼스트 스텝으로는 굉장히 feasible한 그러니까 할 만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키스 김 이분 교육생이시죠? 이분도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직접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안 바꿔서 저도 애틀랜타에 있고요. 아틀랜타에서 질문을 해주시네요. 네. 아까 언급하셨던 그 부동산의 단점들, 그런 리퀴디티나 이런 거를 보완하시기 위해서 또는 이제 다른 형태로 별도로 투자를 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의 모습이 현재의 부동산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부동산의 발전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업계들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를 들면 저처럼 아예 개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패시브 인컴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상가를 구매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수익률이 낮겠죠. 그렇게 패시브 인컴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또 이제 레지던셜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커머셜 쪽으로 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구체화가 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조금씩 다 인발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 자체부터 또 커머셜 리얼에스테이트에도 조금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레지던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커머셜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분명히. 그래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가장 매력 있는 분야가 뭐냐라고 하면 역시 개발 쪽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구가 느는 나라고 또 아틀란타에 계시니까 아틀란타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아틀란타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요. 앞으로 늘 가능성이 당연히 줄 가능성보다 훨씬 많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을 졸업한 그 동네의 젊은 청년들이 타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한번 통계를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떠나지 않는다면 그 도시는 성장하고 있는 도시일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일단 잡이 넘쳐난다는 이야기고 또 아틀란타의 경우에 예를 들면은 아틀란타보다 더 큰 도시 뉴욕이나 텍사스, 시카고, LA 이런 정도인데 거기 가서 연봉을 1, 2만 불 받아봐야 라이프스타일이 그만큼 쫓아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젊고 대학을 갓 졸업한 직업을 갖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아틀란타의 경우에는 지금 남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아틀란타가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아틀란타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나름대로 인구가 성장하고 그 안에 다이내믹이 좀 생기고 구매력도 생기는 시장에서 나는 투자를 어떻게 갈 것이냐는 뭐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실은 요즘 같으면은 렌탈 프로퍼티 사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렌탈도 개인적으로는 싱글 패밀리 홈보다는 듀플렉스나 쿼드플렉스 같이 조금 이렇게 관리도 쉽고 모여 있는 그런 형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수요도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시장을 좀 들여다보고 특히 지역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더 없으시면 네, 더 없으신가요? 아까 전에 장미 대표님이 쓰셨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된 것 같고 또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거나 하면 네. 그러면 이걸로 다른 말씀 딱히 없으시면 이걸로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아무튼 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에게 중요한 강의 해주신 정현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네, 강의를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